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줌의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는 소식과 4+1 협의체가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1번지, 오후 3시 뉴스, 오후 5시 뉴스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외교 행보와 관련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이 밖에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앞두고 AI와 가진 대결, 크리스마스 마켓 관련 소식도 보도했습니다. 뉴스 1번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 하루 전 한학령이 해제될지 전망을 전했습니다. 집권 직후에도 한류 금지령, 한한령을 풀어달라 촉구한 문 대통령이 이번 6번째 양자회담에서 진전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 초 명동과 제주도를 점령했던 중국 관광객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관광 수지 17조 원 적자라는 숙제를 안고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한령 해제에 특히 공을 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 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교류협력 정상화 문제가 논의됐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윤영찬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양 정상은 또 사드 문제와 관련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료 화면을 제시하며 2017년 11월이라고 자막에 제시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도 지난 6월이라고 자막을 넣어 기자의 리포팅에 시각 정보를 보완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회담에서도 경제 협력을 언급했지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장벽은 여전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한한령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에 시진핑이 방한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여 그동안 한중 관계에 대한 배경과 전망까지 제시했습니다. 22일 뉴스 1호는 우리나라와 일본 경제장관들이 한중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만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 공식 회담 일정은 없지만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 지난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을 직접 대면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이 세계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한중일 삼각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직전 상황으로 성 장관이 베이징으로 떠나는 공항에서 이뤄져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성 장관의 목소리로 우리의 요구사항, 한일 대화 가능성 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제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삽입해 일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 규제를 완화한 만큼 통상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한일 간 풀어야 할 외교 난제를 각각 짚어준 점은 좋았으나 종합적인 보도가 부족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한중일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북한과 미국까지 고려한 삼각 간 공동의제와 복잡하게 얽힌 외교 안보 경제적 쟁점을 총정리해주는 보도가 있었다면 이번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합뉴스 TV는 21일 뉴스 17에서 이세돌 구단이 토종 AI 한돌과의 은퇴 경기 마지막 대국에서 패배한 뒤 인터뷰 현장을 연결했습니다.
이 구단이 24년 4개월간의 바둑 여정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여과 없이 담았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AI와 대결하고 싶다고 해 준비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제가 아니라 좋은 후배들이었다면 너끈히 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겸손히 말하는 모습을 직접 전해주었습니다. 25년 가까운 승부사의 길을 걸어온 데 대해 이세돌 구단은 지금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어머니, 형, 누나에게 감사드린다고 가족을 꼽고 구구단으로 활동하는 김세정이 응원 메시지를 남겨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정말 한판 잘 즐기고 간다는 생각이라며 바둑이 정말 인생이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승부사의 길을 걸으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오늘 물론 패했지만 사실 이렇게 좋은 승부를 할 수 있어서 오늘도 정말 행복하고요. 마지막 순간 정말 행복해서 너무 기쁘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다 의미가 있었고 또 즐거운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연결은 이세돌 구단이 패한 현장에서 인터뷰 내용을 시청자들이 직접 여과 없이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 이세돌 구단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22일 뉴스 공부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고향인 전남 신안에서의 마지막 대국을 끝으로 바둑돌을 내려놓은 소식을 전하며 그의 기록을 짚어주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바둑 인생 시작도 전남 신안이었고 끝도 신안이었다고 대국 장소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구단은 토정 AI 한돌과 3번기 삼국에서 181수 만에 불개패했다고 정리했습니다. 대국은 이 구단이 흙으로 2점 먼저 놓은 젖바둑으로 시작했고 이 구단은 초반부터 불꽃 튀는 수싸움을 벌였지만 중반을 넘어서면서 우세가 한돌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이 구단은 돌을 던졌다고 대국 내용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이 구단이 아버지 고 이수호 씨에게 바둑을 배웠고 12살이던 1995년 입단했고 지난 2000년 바카스배 천원전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고 그의 바둑 인생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최저단 세계대회 우승, 국내 대회 50번 우승 기록도 남겼고 알파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인류 유일의 프로 기사로도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소식은 바둑계 뉴스로서뿐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뉴스 가치인 인간의 흥미, 즉 휴먼 인터레스트의 차원에서 다뤄져도 좋을 듯합니다. 인공지능과 결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뉴스 가치로도 충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구단의 은퇴의 계획, 걸그룹 구구단, 김세정과의 인연, 가족과 고향 주민들과의 관계 등 사람 이야기로 접근하는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 풍부한 뉴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뉴스 공인은 21일 AI가 농사를 짓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AI가 제공하는 정보로 농장을 적정하게 관리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토마토를 재배하는 온실에서 온도와 습도, 물 공급량 등 토마토 재배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스마트폰으로 제공되는 사례를 전했습니다. 농부는 인공지능, AI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실의 환경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작물 생육 상태를 진단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농부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농사 걱정을 덜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실제로 AI로 농사를 짓는 토마토 농장 대표의 인터뷰를 삽입하고 농촌진흥청이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개발한 AI로 농사를 지은 결과 생산성은 최대 78%나 향상됐고 노동력은 2배, 난방에너지는 40%가량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이터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농진청은 AI 플랫폼 서비스를 전국 토마토 농장에 보급하는 동시에 내년에는 딸기, 파프리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장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데이터만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농촌에서 도시 못지않은 소득과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영상도 삽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우리 먹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사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키워드인 인공지능과 연결한 보도라 미래지향적인 보도였습니다.
다만 성공 사례만을 제시하고 있어 단점이라든가 주의점도 짚어준다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보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뉴스 1번지는 22일 성탄절을 앞두고 한강공원의 축제 현장 모습을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밤도깨비 야시장이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설명하며 전국의 맛집에 먹거리와 수공예 플리마켓 등 가게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의 적절한 보도였고 축제 현장에서 전해 역동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리 컨테이너를 이용해 행사장을 꾸며 마치 크리스마스 마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유리 컨테이너에 LED 조명을 더해서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함께 연출했다는 발언과 달리 유리 컨테이너나 LED 조명이 영상에 담기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뉴스 17은 21일 저녁 신촌 연세로에서 열리는 같이 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 현장에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행사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중기부가 준비한 취지, 보도 당일 출범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소개, 마켓 참여 업체들에 대한 소개 등을 박 장관이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의미는 좋았지만 취재진이 마켓 현장까지 갔는데도 장관의 설명으로만 마켓에 대한 내용을 들어 정부 홍보 영상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참여한 업체들의 면면이나 마켓을 찾은 시민의 반응 등 현장에 살아있는 목소리가 좀 더 담겼다면 마켓의 취지도 오히려 더 잘 전해졌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의 오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죠? 네, 저는 지난 22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39년 만에 공개된 5.18 국가보안사령부 기록물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광주에 위치한 옛 전남도청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3일 국가보안사령부의 기록물이 39년 만에 공개됐는데요. 당시의 사진들. 이 기록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지 광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5.18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 보안사와 지역 언론 등에서 얻은 사진을 종합적으로 모은 이 사진첩은 5.18의 전 과정을 철저하게 보안사 관점에서 분류하고 기록했다는데요. 분류하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시민군은 무장폭도로, 군의 폭력은 합법적 진압으로 설명돼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민군은 방화와 약탈을 일삼는 무장 폭도로 낙인 찍혔습니다. 보안사 사진첩이 대중에게 공개되기까지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했다는데요. 국정감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인터뷰에 따르면 국정감사와 법사위에서 국방부의 끈질기게 요구에 공개될 수 있었던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진첩 13권이 있다. 공개됐다는 소식이 5.18 당시 민주주의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광주 시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5.18 유공자 유가족들이 사진을 보고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모습이나 친구와 가족의 흔적을 찾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대에 멈춰 있으니까. 이어서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 빌딩에서 70대의 노신사를 만났는데요. 70대 노신사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분은 5.18 당시 전남 매일신문 사진기자였던 나경택 씨였습니다. 나경택 기자는 공수부대에 걸리지 않도록 사진을 찍었던 모습을 재현해 보였는데요. 요렇게 돼야 됩니다. 당시 신문에는 한 줄의 기사도 한 장의 사진도 싣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나경택 기자는 광주의 역사를 만들고자 취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들 피해 입은 이런 것을
나경택 기자가 그때 찍은 사진이 이번에 공개된 보안사 사진첩에도 실려 있었는데요. 나경택 기자가 찍은 사진이 여러 장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안사 측에서 왜곡된 설명을 달아둔 걸 보니 씁쓸했습니다. 시민군의 내부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들도 있었는데요. 저랑 찍은 것 같은데요? 나경택 기자는 이 사진들은 군인이 시민군을 가장해서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군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촬영하기 힘든 장면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보안사 사진첩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왜곡되었을지언정 이 사진들이 5.18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수 있다는데요. 5.18의 진실을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자막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보안사 사진첩을 분석하던 김희송 교수에 따르면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 기록에 특수탄, 즉 섬광수류탄을 이용해 시민들을 진압했다는 기록이 있었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특수단 성강수류탄이거든요. 보안사 사진첩 속 사진 2장이 이 진압작전 기록물의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섬광수류탄의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수탄을 사용했다라는 그 사실이 아직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또 가장 처참하면서도 그날의 진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첫 번째 사진이 보안사 사진첩에 없는 점을 들어 보안사가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사진들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실은 이 보안사 사진첩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록물을 바탕으로 역사를 추적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5월 27일 새벽에 진실을 좀 담고 있는 사진이었기 때문에 지난 5일에는 보안사 관련 문서 목록이 추가로 공개됐다는데요. 이번 보안사 사진첩 공개에 이어서 이에 따르면 광주에 대한 무력 공격 계획,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사격 명령, 각종 정보 활동에 민간인 활용, 심지어 5.18 소재 드라마 등의 제작 과정에 개입하거나 5.18 기념 집회에 참가하는 일을 두려워해 광주 지역 프로야구 경기 시간을 조정했다는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전방위적인 폭력 행사가 밝혀질수록 놀라웠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만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광주 5.18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영상이 나왔는데요. 또 다른 책임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사죄하고자 하는 모습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진상규명은 처벌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그들이 반성을 하는 것. 그래서 전 국민이 5.18을 이해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박지원 의원의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5.18을 전 국민이 이해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자. 네, 모니터한 내용 함께 봤는데요. 오지윤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5.18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 기록물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보안사의 시점으로 왜곡되어 설명되어 있던 부분이 참 씁쓸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래도 이런 기록물을 통해서 5.18의 진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의 오지윤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자 대출 규제와 세제 등을 총망라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정치권의 반응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부가 지난 16일이었죠.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면서 깜짝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주택시장 불안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가 강화돼 적용됩니다. 또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비율이죠. RTI 기준을 현행 1.25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하고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한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 전세 대출을 회수토록 했습니다. 이 밖에 또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고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의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가 싶었지만 올 하반기부터 다시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집값이 좀 들썩이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갭 투자 등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주택 시장을 주거 목적을 위한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고 또 주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질타하는 야권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18번이나 효율성 없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면서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에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총선을 의식한 전형적인 보여주기 쇼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18번째 대책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이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정부를 믿고 집을 팔았거나 또 전세를 연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집값을 보면서 크나큰 상실감을 느꼈다며 국민이 더 이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히려 지난 정부가 퇴행적인 부동산 현상을 만들어서 현재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제시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동시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과 전망, 또 나아가서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었습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가 하면 또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을 줄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꽤 높습니다. 보수와 진보 언론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의견이 이제 극단적으로 갈라졌는데요. 주로 이제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 날선 비판적인 보도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이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집값 불지르고 왜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나라는 사설을 통해서 1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1주택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징벌적인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됐고
또 30, 40 세대는 대출이 막히는 바람에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면서 정부의 무능으로 서민층이 피해를 입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부동산가 폭등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 대책을 내놓기보다 우는 아이에게 오히려 회초리만 더 때리는 그런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인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어떤 법적인 근거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민간 기업인 은행의 영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지 밝혀야 한다라면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반면에 한겨레 신문은 정부 정책을 이렇게 비판하는 또 보수 언론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집값 급등을 잡자는데 서민을 팔아서 반대하나라면서 서민층을 내세워 집값 안전 대책을 비난하는 일은 중산층과 서민층을 두 번 죽일 수 있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고 또 집값 급등의 불안을 느낀 예비 수요자들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집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히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이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도 모든 방도를 동원해서라도 집값만은 잡아야 한다라면서 정부의 대책은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갭 투자자와 또 다주택자를 향해서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돌아보면 이렇게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될 때마다 큰 혼란과 논란이 반복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언론 보도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이 잘 될 때는 예.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 실제로 정말 잘 되고 예. 또 반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또 되지 않는 뭐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른바 self-fulfilling effect란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자기 달성 효과라고 합니다. 경제 관련 보도,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관련 그런 보도에 있어서는 사회 심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제가 위기다, 세금 폭탄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뭐 이런 자극적인 부분을 확대하거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보도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또 혹시나 있을 위기에 대해서 경보를 울리는 것은 당연한 언론의 역할일 수 있겠지만 조금 지나치다 싶은 경고성 보도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신중한 보도가 요구됩니다. 투기 세력을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 다 태운다. 뭐 이런 제목이라던가 또 대출 규제 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았다. 다소 단정적인 표현이죠. 또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해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 뭐 이런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면은 주택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제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되고 또 전세 시장도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제 한국일보의 보도가 아주 눈에 띕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런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와 특정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등 현금 부자에게 오히려 요지의 고가 주택을 낮은 기회에 살 수 있는 불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언론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그런 부동산 관련 보도에 있어서 과장 보도는 다소 좀 지양하고 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되 또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신중한 보도가 필요한 이런 이슈를 다룰 때 네. 우리 언론에서는 좀 어떤 보도 태도를 좀 보여야 될까요? 네, 부동산 대책은 사실 당장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시간을 좀 지나고 봐야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섣불리 정책 효과를 단정 짓는 어떤 보도 행태, 특히나 이제 정파성에 따라서 혹은 또 언론사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쪽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식의 기사만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각의 보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제나 부동산 기사는 다소 내용이 좀 어렵고 또 통계나 수치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론사 입맛에 맞게 통계를 이제 선별적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가짜 뉴스를 생산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부동산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부동산 대책을 위해서 최선의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언론의 노력도 함께 요구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